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봄원 연준 이사 금리 인상 여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니며 금리 인상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미셸 봄원 미 연준 이사가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봄원 이사는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향후 지표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2%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통화 정책이 과하게 제약적이지 않도록 연방기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결국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아직은 정책 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 헤지펀드, 칩메이커 위주 기술주 매도, 금융주 매입. 미국 헤지펀드들이 금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주도한 기술주,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칩메이커들의 주식을 대량 처분하고 금융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골드만삭스는 자사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주는 지난주 헤지펀드들의 거래에서 가장 큰 순매도를 기록했다며 헤지펀드들이 최근 5주 가운데 4주 동안 해당 섹터의 지분을 줄여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4월 주택가격 사상 최고 수준, 상승 속도는 둔화. 현지 시간 25일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는 직전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상승세는 전월치에 비해 소폭 둔화됐습니다. 미 6월 소비자 신뢰지수 100.4, 한 달 만에 하락 전환.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5일 6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의 수치는 102에서 101.3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39%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다우 지수는 0.76%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편 나스닥 지수는 1.26%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일 하락폭을 정말 많이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반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형 빅테크 기술주들도 전일 하락세를 딛고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가 2% 이상, 아마존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 연준의 미셸 봄원 이사는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12일 FOMC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것과 대비됩니다. 봄원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봄원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더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봄원 이사는 이날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상승세로 역전될 경우 금리를 다시 기꺼이 올릴 의향이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준이 비록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보면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또 다른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은 이날 뉴욕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전되고 고용 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경제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제약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쿡 이사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급속히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경제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25일 발표에서 6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4로 나타나서 5월에 101.3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에 깜짝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보드는 5월 지수를 기존 102에서 101.3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5월에 74.9에서 6월 73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 수치는 기존의 74.6에서 74.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대지수는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이 80선 이하 구간에서 5개월 연속 머물렀습니다. 반면 현재 비즈니스 및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한 6월 현재 여건 지수는 5월에 140.8에서 141.5로 상승했습니다. 다나 피터슨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시 하락했으나 이는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좁은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피터스는 현재 고용시장 강세가 미래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시장이 악화될 경우 향후 신뢰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케이는 25일 보도에서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난해 16억 2,200만 엔의 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수치로 아키오 회장은 3년 연속으로 최고 보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연간 보수가 1억 엔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올해 3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키오 회장의 고정 보수는 2억 8,900만 엔이며 주식으로 받은 보수는 10억 900만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키오 회장이 보유한 도요타 주식에서 연간 배당금으로 약 14억 엔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키오 회장은 품질 부정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아키오 회장이 인증 부정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으나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연금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재임하는 가결이 됐습니다. 아키오 회장의 재임안 찬성 비율은 71.9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요타는 품질 부정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시험과 충돌 시험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의 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증 부정이 확인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의 생산 중단 기간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메타의 AI 챗봇을 아이폰에 도입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3월에 잠시 논의했을 뿐이며 파트너십을 위한 대화는 공식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AI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대화는 지난 3월 애플이 구글과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의 AI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점에 시작됐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된 이유는 이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수년간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또한 애플은 오픈 AI의 챗 GPT 등이 메타를 비롯한 경쟁사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이 특정 캐릭터의 지식과 성격을 반영한 페르소나 AI 챗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캐릭터로 구성된 AI 챗봇을 빠르면 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사용자나 유명인을 모델로 한 다양한 캐릭터를 생성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연예인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의 AI 챗봇이나 가상인물 챗봇을 서비스하는 캐릭터.ai의 이 페르소나 챗봇과 유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잼스와는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잼스는 구글의 챗봇 유료 버전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구독자들에게 이 특정 작업을 돕기 위해서 코딩 파트너나 운동 친구와 같은 이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구글의 새로운 챗봇은 제미나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챗봇의 성격과 외모, 배경 지식 등을 설명을 해서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챗봇의 목소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특정 인플루언서들과 지금 파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챗봇은 독립형으로 출시될 계획이지만 유튜브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르소나 챗봇은 캐릭터.ai가 대표적이며 미국의 MZ층에서 챗 GPT 못지않은 인기를 얻은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합류하면서 향후 페르소나 챗봇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보도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의료기기, 반도체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과 조립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말레이시아 장관과 고위 관료들에게 미국에 로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이브 에너지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장관과 투자개발청 관계자를 만나서 미국의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수십 명의 중국 반도체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생산 기반을 둘 경우에 미국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난해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미국 반도체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또한 중요한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4일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론에 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금은 5년 뒤인 2035년부터 톤당 750크로네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방안 도입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8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때까지 전체 탄소 배출의 70%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덴마크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만큼 농협 분야는 북유럽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문그룹은 만약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은 최근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주당 약 35달러에 인수하는 주식 기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스피릿의 최근 주가보다 약 6% 높은 금액입니다. 이번 인수 제안은 737 맥스 사고 이후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보잉이 올해 초부터 협상을 시작한 결과입니다. 보잉은 스피릿의 부품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릿이 에어버스와 협력하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보잉의 인수에 반대하면서 일부 공장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피릿의 일부 제조 공장을 에어버스에 분리하는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며 거래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스피릿은 1분기에 6억 1,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4억 4,400만 달러의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줄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이제서야 정부 중국 전기버스 실태 조사한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정부가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50.9%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판매 상위 5개 모델 가운데 3개가 중국산이고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약진한 이유로 단연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 버스에 비해 약 30%가량이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요. 중국산 전기 트럭도 국내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아디는 전기 트럭인 T4K를 한국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해당 화면이 비아디의 전기 트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한 발 늦었다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경쟁력까지 높아 국내 경쟁력이 이미 잃어버려 전기버스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제조업 장식에 적게 대응하지 못했었고 또한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제 전쟁에서는 보조금 지급 문제를 공론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를 쓰기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뒤늦게 경쟁력 조사에 나섰습니다. 타이어 등도 중국산 시장에 잠식되고 있고요. RTC 그리고 반도체에 이어 늦장 대응에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밸런싱 과속 위기감 자초 28일에서 29일에 바이오와 배터리 그리고 AI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SK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28일 예정된 SK그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한 경영 전략회의 소집을 앞두고 SK 내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중입니다. 우선 SK 사업의 리밸런싱 방향을 결정한 불수령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재계에서는 조용히 재편해야 할 사업을 너무 요란하게 진행해 이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워크아웃 상태의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만 업계에선 매년 조단위 이익을 내는 계열사가 4개나 되는 SK인데 너무 과장된 위기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계나 시장은 SK가 경영 전략 회의를 통해 내놓을 방향 자체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재편의 린치핀, 즉 구심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의 향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경 이슈도 결국 배터리 담당 기업인 SK온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내부에서도 SK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내년부터 미국 공장 등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전기차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리스크 자체는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AI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업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단독 공급하면서 삼성을 제치고 AI 메모리 시장의 선두 주자로 뛰어오른 바 있고요. 배터리는 내년부터 미국 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과대평가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성과 점검 역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요. AI는 투자를 늘리고 협력에 대한 확대 방안을 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재계 일각에서 마치 워크아웃 상태를 연상시킨다라고 설명하면서 질서 있는 경영 효율화가 진행돼야 된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흩어진 AI 플랫폼 한데 모으는 KT. 네, 세 번째 소식은 KT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KT가 개발자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공급하는 여러 플랫폼들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설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AI 경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통합 플랫폼을 통해 KT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운다라는 구상입니다. KT는 지니랩스와 미디움 스튜디오, 제나이두 등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AI 플랫폼들 통합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성형 AI를 공급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새로운 플랫폼 이름과 통합 수준, 기술 제공 범위 등 구체적인 개편 계획은 다음 달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후에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 실질적으로 널리 쓰이도록 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선택과 집중, AI 생태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니랩스와 미디움 스튜디오 등 통합할 건데요. 생성형 AI 등 주력 기술 확산에 방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MS와의 협력, 스타트업 투자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업무 능률 높아, 인도 개발자 원격 채용 붐.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능형 예측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기업인 가온 플랫폼이 지난달 처음으로 인도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을 상용하기에 앞서서 인도 현지에 거주하는 개발자의 시제품 제작을 맡기기로 한 건데요. 국내에선 비용과 시간 문제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검증받은 우수한 해외 개발자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실무에 투입하려고 인도인 개발자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만성 구인난에 허덕이는 벤처 업계의 인도인 개발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오지 않아도 현지에서 일하는 원격 채용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현지에서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져 현지 개발자 채용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시장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 현지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직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 현상입니다. 다만 인도인 개발자 채용과 관련해 다양한 요소를 따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해외 개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지만
출장과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비용이 장점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지적 역시도 나오고 있고요. 벤처업계 만성 부인한 해법으로 일단은 부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계 사업으로 석 달간 265곳을 지원했는데 최종 채원 61명 중에 60명이 원격 근무할 예정이고요. 선발부터 투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어 장점이 두드러지긴 합니다. 현재 풀이 넓어서 한꺼번에 수백 명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강세 외국인 팔자 전환 당분간 수출주 주목.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미국 금리 인하 지연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도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커졌고요. 특히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외국인 수급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식품, 화장품 등 수출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항공, 여객 등은 피해주로 그리고 내수주가 소외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일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각각 3,881억, 94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1일부터는 매도 우위로 전환해 고환율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키우자 그날 코스피 지수도 하방을 열어서 2거래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도 그 전날 1.31% 떨어지면서 지난달 이후 가장 낮은 841.52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상승한 1,389원에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91원까지 치솟아 올해 상승폭만 7%가 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조기 인하론이 대두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증시의 최대 변수였던 금리 인하 논란이 외국인 수급 변화와 고환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가 우선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이상까지 올라갈 경우 시장 변동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스피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도 설명하고 있고요. 상반기 말을 앞두고 지수 상승 탄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도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PC 물가 지표는 국내외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업계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에 환율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달러 지속에는 외인 매도가 키움이 계속돼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반도체와 차량 그리고 방산, 화장품주 등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성수기를 앞둔 항공과 여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일면에서 추해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3조 되어 시프트업 뜬다. 투자자들 두근두근.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바일, PC, 콘솔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월 초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IPO 특히 대여가 좀 나온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7월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예정되었을 때 3조 정도 좀 시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그동안 좋지 않았던 게임주들이 시프트업의 그 좀 성경적인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 이슈를 선정을 해봤는데 관련했을 때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좀 성장성이 굉장히 남다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최근에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에 진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원소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게임 IP만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좀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가 출시 1년 만에 7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르 자체가 서브컬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브컬처라는 게 사실 좀 소위 말해서 오덕들이 많이 좀 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장점이라고 보면은 개발 기간은 상당히 낮은 거에 비해서 1인당 쓰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게임 대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출시한 다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출시를 했는데 콘솔 쪽을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지금 게임에 대한 평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쪽 특히 콘솔을 주요로 하고 있는 지역들 쪽에서 현재 판매량 1위 달성하면서 판매량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 이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성장성, 매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콘솔 주요 지역을 좀 공략을 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현재 기대감은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시장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상장 전부터 고밸류에 대한 논란들은 상당히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지만 절대적인 매출의 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기존 강자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PER이 12배 수준인데 현재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정도의 밸류를 책정을 한 게 PER이 약 33배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MMORPG를 좀 주력을 했다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콘솔을 주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사와 함께 비교를 했다라는 점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상장 이후에 좀 밸류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만약에 성장성이 살짝 꺾였을 때에 대한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상장 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장외 쪽에서 가격이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장외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흥행을 한다, 무조건 흥행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APL 같은 경우에도 장외에서 60만 원이 넘었었는데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히려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장외에서의 가격이 무조건 흥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는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은 시프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시프트업의 일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게임주들 역시도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주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 IPO 대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인기가 크기 때문에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게임주들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죠. 네, 네. 그 뜻은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없다. 겁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좀 이제 게임 섹터 내에서 주도 역할을 했던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NC소프트라든지 혹은 네오위즈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 큰 이유가 현재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MMORPG를 주력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MMORPG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게임에 모여서 뭐 공방전을 치른다든지 함께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게임의 트렌드 자체가 MMORPG에서 콘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좀 트렌드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23년 이전까지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MMORPG 쪽에서의 과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들 거기다가 코로나 특수를 얻게 되면서 게임 산업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게임사들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단적인 예가 NC소프트예요. 현재 NC소프트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왜 NC소프트를 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만 원 갔던 종목이 20만 원 아래다. 굉장히 싼 거 아니냐? 그 아래는 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락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제 내가 그 섹터에 관심이 많아야지 그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편한데 보통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엔 과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 실제 리니지라는 이 IP가 좀 연령이라든지 혹은 과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쓰더라도 그나마 사람 구실할 정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만약에 좀 아이템 세팅이 안 좋아서 빨리 죽는다면 그로 인해서 같은 유저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금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주로 많이 하시기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들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의 영광을 좀 재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결국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MMORPG가 아니라 또 콘솔 네. 그러니까 콘솔을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이 무슨 게임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좀 이제 TV 앞에 게임기를 놓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콘솔 시장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북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콘솔이 약 한 점유율이 46%에서 29%이다 보니까 결국 더 큰 캐파를 먹기 위해선 콘솔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콘솔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5%가 안 됩니다.
불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네오위즈 피해 거짓에 이어서 시프트업이 좀 그나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게임사들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어떤 쪽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 본격화를 위해 콘솔 시장을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켰는데 거기서 열심히 아이템 구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재밌고 가치가 있는 게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게임주라는 게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예요. 까다롭습니다. 좀 일단 게임에 관심도 많아야 하고 신작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핫한 게임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게임이라는 섹터가 물론 데이터라든지 월 평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게임이 좀 일매출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게임주가 움직였을 때 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냐 그것도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종목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고 각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상이하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콘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각 기업이 가진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콘솔 쪽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네오위즈라든지 혹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콘솔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시프트업 상장 이후의 흐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밸류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첫날 반짝하고 강한 흐름들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다시 한번 주도 섹터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옮겨지기 때문에 시프트업 상장 이전까지의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지금 전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 게임 넥슨이라든지 혹은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B2E 게임들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과 연동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솔이라든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타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받았고 2분기 실적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쿠키런 신작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게임주 많이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하면서 큰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성 자체가 좀 출시하면 빠져요. 이렇게 월 매출이라든지 좀 이제 잘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다 보니까 데브시스터즈는 현재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군. 물론 지금 1월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왔고 아직까지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때 앞으로의 실적, 특히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크래프톤만이 저는 현재 게임 섹터 내에서 유일한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 오늘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 시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4x4입니다. 네, 4x4는 일단 자체 개발한 딥러닝 AI 기반으로 화질 개선 솔루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AI 기반으로 해서 화질을 개선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x4에 대해서 키워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픽셀 그리고 키커스톡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픽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AI 기반으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초실감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또 몰입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키워드는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커스탁 같은 경우에는 초고화질 영상 유통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픽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픽셀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일단은 지금 8K TV, AR, VR 등 이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화질이 좋은 영상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픽셀의 기술입니다. 콘텐츠 기업에게 있어서는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가장 이렇게 영상이 좋아질수록 화질이 좋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픽셀의 기술은 그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메리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질이 높다는 것은 이 픽셀 같은 경우는 그 화소의 픽셀은 아니고요. 이 픽셀은 기술의 픽셀이고요. 화질, 그 화소의 픽셀의 구성 개수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화질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픽셀의 기술은 일단 AI로 인접 픽셀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픽셀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진을 예를 들면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픽셀을 나눴을 때 이 픽셀에 대해서 만약 이 옆에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AI로 분석을 해서 이 옆에 화면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픽셀에 대해서 이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렌더링과 수정 과정에서 시간과 전기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K에서 8K 같은 경우에 1시간짜리 영상을 렌더링하는데 길게는 5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픽셀 기술 같은 경우에는 1시간짜리 영상이면 1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화소의 영상을 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돼서 마찬가지로 비용과 전력이 절감이 돼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게 가성비로 접근하기 좋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픽셀 기술이 접목된 사진들을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옛날 사진을 이렇게 고화질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데 픽셀 기술로 화질이 좋게끔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네,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전망입니다. 이제 CES와 MWC에서 스포츠 콘텐츠 기업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고요. 또 인도네시아 교육 콘텐츠 업체와 계약하면서 또 상반기에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VFX 기업 한마디로 이게 특수효과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많이 이렇게 수요가 큰 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CCTV 스마트홈 보안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한번 수요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영상 컨텐츠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이 비용 절감 솔루션의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 픽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마감을 앞두고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26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3조 대여 시프트업 뜬다. 투자자들 두근두근. 오랜만에 게임주 살펴봤고요. 게임주 옥석 가리개 속에 크래프톤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시감이 있는 포바이포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예측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